반갑습니다. 지구학의 엄영래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2026학년도 수능 시험 보느라고 다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자, 우리 지금 수능 지구학 1 문제들 어떤 거 나왔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이제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 문제네. 자, 그림은 대서양 해수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A하고 B가 심층하고 표층 해류 중에서 어떤 건지는 순서를 안 줬고,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은 표층 해수가 침강하는 지역인데, 일단 표층 해수가 침강하는 대서양 쪽의 대표적인 지역이, 자, 여기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부근에, 자, 여기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하는 지역이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남극의 외대례 부근에 남극 저층수가 침강하는 지역인데, 북대서양 심층수하고 남극 저층수 나오면은 항상 일단 밀도 비교하는 거 나오지. 밀도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침강하는 지역보다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더 크고, 그래서 얘네들이 흐르는 깊이도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남극 저층수가 좀 더 깊은 데서 흘러가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A하고 B를 보면은 침강하는 해역에서 심층 해수는 저위도 쪽으로 쭉,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는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쪽으로, 남극 저층수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심층 해수 이동 방향이 나타나는데, 그럼 A하고 B 중에서 지금 B, 자, 요 B가 지금 침강하는 지역에서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A는 표층 해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표층 해류, B가 심층 해류 이렇게 되는데, 그럼 표층하고 이제 심층 많이 나올 때는 유속 비교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표층하고 심층 중에서 유속이 훨씬 더 빠른 건 심층보다는 표층 A가 더 빠르다. 자, 그래서 보기 봅시다. 자, 기억번 A가 표층 해류이다. 맞네. 그 다음 미음번 기역에서 침강하는 해수는 북대서양 심층수, 이거는 북반구의 고위도에서 침강해서 남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주로 남쪽으로 이동한다. 미음 잘못된 거고. 그 다음 이것번 동그라미 니은에서 해수가 침강하여 남극 저층수 침강해서 그 심층 순환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표층하고 같이 연결돼서 저위도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도 하지만, 표층의 광합성에 의해서 풍부해진 용존산소를 심해층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이것도 맞는 거. 자, 다음 2번. 자, 뇌우의 발달 3단계. 매우 잘 나오는 주제지. 자, 그림은 어느 뇌우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기의 흐름을 나타낸 거다. 그러면 항상 이건 상승에서 하강으로 가는 걸로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거는 일단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저군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저군이라고 하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여기는 강수 현상 자체는 매우 작게 나타난다 그랬어. 그러다가 구름 내부에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가 섞여 있는 거, 이게 성숙 단계지. 그래서 성숙 단계에는 자, 이렇게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면은 구름 내부에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영역도 있지만, 이제 그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면서 구름 내부에 물방울들이 생기잖아. 그 물방울들이 비가 되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같이 끌고 내려. 그러니까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가 섞여 있는 건데, 주로 비가 내리는 강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 여기가 강수 현상이 나타나고, 이 성숙 단계가 우리 뇌우의 단계 중에서 안 좋은 날씨들이 나타나면은 보통 이 성숙 단계에서 자, 천둥치고 번개치고 강한 소나기,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시기가 이 성숙 단계고, 그 다음에 뇌우하고 우박이 같이 발생할 수도 있지. 그러다 이제 하강 기류가 상승 기류를 눌러버려. 그럼 구름 내부에 하강 기류만 남으면서, 그러면 이제 저군형 구름이 점점 사라지는 소멸 단계. 순서를 보면은 순서는 자, 저군 단계 먼저, 그 다음에 성숙 단계, 그 다음 소멸 단계 이렇게 가겠지. 자, 그래서 기억번 가는 소멸 단계네요. 하강 기류만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 니은번 번개 발생 빈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주로 성숙 단계 나 시기에 천둥번개 제일 잘 발생하니까 니은 맞고. 그 다음 니은번 강수량은 나 시기, 이게 성숙 단계가 지금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저군 단계는 강수 현상이 아직 강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강수 현상은 강수는 나가 다보다 많다. 맞겠지? 자, 다음 3번 가자. 자, 위도에 따른 증발량, 강수량 분포. 그래서 이제 이게 표층 연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의 문제죠. 그러면 위도에 따른 연평균 강수량과 증발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하면은 항상 쌤이 어디 보다 그랬지? 적도 보라 그랬어. 자, 적도 부근이 일단 대기대 순환의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 저기압. 위도 30도 부근이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 고기압. 그 다음에 60도 부근이 한대 전선대에서 온대 저기압 발달하니까 저기압 발달하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 적도 부근의 저기압 발달하는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단 더 많아야 돼.
그럼 실선하고 점선 중에서 누가 강수량이 되겠어? 실선이 강수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압이 발달하는 적도 부근이라든가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강수량이 좀 높게 나타나고 고기압이 발달하는 위도 30도 언저리에선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대로 이제 증발량은 좀 따뜻한 지역에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게 적도 부근은 따뜻하지만 저기압이 발달해서 비가 많이 내리면 좀 습하다 그랬지. 습하면 또 증발이 잘 안 일어나잖아. 그래서 증발량은 이렇게 고기압이 발달한 지역부 언저리에서 증발량이 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위도에 따른 표층해수의 염분하면은 표층해수의 염분은 항상 증발해서 강수를 뺀 거랑 표층해수의 염분이 비례하죠. 그럼 증발해서 강수, 점선에서 실선을 뺀 거다. 그러면 이런 저기압 발달한 지역은 증발 마이너스 강수가 마이너스여서 표층 염분이 낮게, 그리고 고기압 발달하는 위도 20 내지 30도 언저리에서는 증발의 강수량보다 많으니까 증발 마이너스 강수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거. 자, 그럼 기억번 증발 마이너스 강수량은 A 부근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게 B입니까? B 부근은 플러스네. 그럼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작다. 당연히 맞겠다. 그 다음 니은번 A의 해역에선 남극순환유가 나타난다. 남극순환유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남반구여야 돼. 그럼 A는 남반구 맞죠. 그리고 남극순환유면은 편서풍이 부는 해역. 위도 30하고 60도 사이여야 돼. 맞네요. 그러니까 A 부근에서 남극순환해류가 흐른다. 맞고. 그 다음 디귿번 C에서 대기의 순환에 직접 순환이 나타난다. C를 보자. 북반구의 위도 30도하고 60도 사이에 여기는 대기의 순환 중에서 패렐 순환 생기는 지역이지. 근데 요거는 직접 순환인 헤들리하고 극순환 사이에 끼어가지고 두 개 직접 순환을 연결해주는 대기의 순환이니까 간접 순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C에서는 대기의 순환에 간접 순환이 나타나는 거. 잘못된 거네요. 자, 다음 4번. 자, 다음은 어떤 지질구조의 형성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인데 그 지질구조 중에서 동그라미 기역의 형성 과정을 보고 있어. 자, 그래서 일과 같이 지점토 판 3개를, 지점토면은 이제 퇴적층이지, 수평으로 쌓는다. 그러니까 퇴적이 된 거야. 자, 근데 나를 봅시다. 이와 같이 중심부가 위로 볼록하도록 양쪽에서 밀었네. 작용하는 힘은 횡압력이겠지. 그리고 횡압력에 의해서 휘어진 구조는 습곡 구조인데 습곡 구조 중에서도 위로 볼록하게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배사 구조가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3과 같이 구부러진 지점토판 위쪽을 지점토 칼로 수평으로 자른다. 침식이 일어나는 거네. 침식. 그리고 나서 잘린 지점토판 위에 4와 같이 새로운 지점토판을 수평으로 또 퇴적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아래쪽에 경사진 지층하고 위쪽에 수평하게 쌓여있는 지층 사이 시간적 간격이 큰데 아래쪽하고 위쪽의 층리가 서로 나란하지 않지? 자, 이건 부정합 중에서도 경사부정합의 형성 과정이네. 자, 그럼 보기 보자. 격번. 동그라미 기억은 이건 경사부정합에 해당한다.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번 2에서는 배사구조가 나타난다. 맞네요. 그 다음 디귿번. 다는 칼로 자르는 거, 지층의 침식 과정에 해당되는 거. 역시 맞겠지. 자, 다음 5번 마그마 형성 과정입니다. 자, 그림 가는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 곡선하고요. 암석의 용융 곡선, 그리고 나는 가의 동그라미 기억하고 니은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 마그마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하고 B는 밝은 색을 띠는 유문함질 마그마, 그리고 어두운 색을 띠는 현무함질 마그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일단 나부터 봅시다. SiO2의 함량 가지고 SiO2 함량이 66%보다 높은 이 마그마가 유문함질 마그마고, 유문함질 마그마가 굳어져 가지고 화성암이 되면은 밝은 색을 띠는 산성암이 되겠지. 화강암이라든가 유문암 같은 거. 근데 A는 온도는 높지만 SiO2 함량이 52%보다 작은 거. 이건 이제 어두운 색을 띠는 현무암질 마그마고, 이게 굳어지면은 어두운 색을 띠는 염기성암이 되면서 염기성암에서도 화산암이면 현무암, 심성암이면 발리암 이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지하의 온도 분포곡선이 있는데, 자, 이게 물을 포함을 하고 있는 밝은 색을 띠는 화강암 용융 곡선. 근데 이게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면서 용융점이 점점 높아지는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 그럼 점선은 물을 포함하고 있으면 같은 깊이에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낮아지잖아. 물을 포함하고 있는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 그래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이 되려면은 같은 깊이에서 그 지역의 온도가 용융점, 암석의 용융점보다 높아야 돼. 근데 기억은 자, 온도 상승에 의해서 온도가 물을 펌하고 있는 화강암의 용융점보다 높아지니까 여기서 밝은 색을 띠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 근데 니은은 멘틸 물질의 용융점을 감소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물에 의해서 멘틸 물질의 용융점이 감소가 되면서 어두운 색을 띠는 현무암질. 멘틸 물질이 녹으면은 어두운 색을 띠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 마그마가 A가 될 거고 기억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는 마그마가 B가 되겠네. 자, 그럼 보자. 기억밤.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용융점하고 온도가 같아지는 여기가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점. 여기는 용융점이 감소가 되면서 온도하고 용융점이 같아지는 점. 여기가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할 때 온도가 돼. 그럼 누가 더 높아? 얘가 더 높지. 기억이 니은보다 더 낮다.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번 B가 분출하면은 B 밝은 색의 유문암질 마그마 요게 분출하면은 밝은 색을 띠면서 지표 바깥쪽으로 분출했으니까 화산암이 되겠네. 유문암이 되는 거야. 현무암이 되려면은 요 A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표 바깥쪽으로 분출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것밤 섭입대에서는 주로 섭입대에서 A는 주로 기억에 생성된다 그랬는데 섭입대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도 생성이 되고 현무암질 마그마도 생성이 되지. 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갈 때. 그럼 섭입대 중에서 여기 하부 있죠. 하부는 물에 의한 멘틸 물질의 용융점 감소, 니은에 의해서 주로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A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 위로 올라오잖아. 그러면 화강암으로 된 대륙지각 하부에 열을 공급해 주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주로 기억 과정에 의해서 여기는 B와 같은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섭입대에서는 주로 기억 과정도 있고 니은 과정도 있는데 기억 과정이면은 이 현무암질 마그마 A가 아니라 유문암질 마그마 B가 생성이 된다고. 그래서 섭입대에서 A는 주로 기억이 아니고 물에 의한 용융점 감소, 니은에 의해 생성이 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판 잘못된 거고요. 자, 다음 2페이지 갑시다. 아직까지는 좀 수월하죠? 자, 6번 그림가는 태평양 어느 지역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그랬는데 이게 판의 경계가 발산, 수렴, 보존 중에 어떤 경계인지는 안 준 거야.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AB 구간의 지점 P1에서 P4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B 구간의 해수면상에서 연직 방향으로 음파를 발사하여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왕복 시간인 거지. 그러면 음양 측시법상에서 수심을 구할 때는 항상 왕복 시간의 2분의 2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지금 왕복 시간이 가장 긴 지점이 대략 한 12초 정도까지 나오지. 그러면 여기 수심을 구하려면은 음파의 속력 1500이라고 줬으니까 요 지점의 수심은 자 초음파의 전파속도 1500에다가 왕복 시간의 2분의 1인 6초를 곱하면은 수심이 9000m가 나오네. 그럼 요 정도면 이제 해구가 된 거지. 그러니까 P2하고 P3 사이에 여기에 해구가 존재하는 거고 해구는 수렴형 경계인데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이건 섭입형 경계지. 섭입형 경계에서 판의 경계하고 나란하게 화산섬들이 발달돼 있다. 호상열도가 되겠네. 근데 호상열도, 그러니까 해구가 발달하는 섭입형 경계 자체가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섭입형 경계가 되는데 섭입형 경계에서 호상열도는 항상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판 아래쪽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호상열도가 만들어지지. 그럼 판의 밀도는 A보다는 B가 좀 더 큰 거고 섭입이 들어가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섭입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기억번 수심은 P2하고 P3 왕복 시간 누가 더 길어? P3가 더 기네. 그럼 수심은 P2보다도 P3가 더 깊어야 돼. 그 다음 니은번 AB 구간에 수렴형 경계가 있는 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디귿번 판의 밀도는 P1이 속한 판이 A, P4가 속한 판이 B니까 밀도는 A가 작고 B가 커야 되겠네. 그래서 P1이 속한 판이 P4가 속한 판보다 작다. 맞죠? 호상열도 위치가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7번 봅시다.
자, 그림과 군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지상 일기도하고 적외형상을 줬다. 적외형상이면 구름 상부의 높이를 적외형상의 밝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낮과 밤 상관없이 언제라도 찍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기어 전선의 한랭하고 온난선이 서로 반대로 돼 있으니까 정체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북반구죠. 그럼 북반구의 정체전선보다 북쪽에는 찬기단, 남쪽에는 동기단. 그럼 찬기단하고 동기단이 있으면은 항상 비가 내리는 강수구역은 찬기단 쪽에 전선면이 나타나는 것도 전선 기준으로 찬기단 속에 전선면 강수구역이 나타나고 전선면이 그 위쪽에 나타날 거야.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의 밝기를 보니 밝기는 적외형상의 밝기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좀 반전시켜놔서 그러는 건데 기억이 좀 까맣고 니은이 하얗게 밝지. 그럼 적외형상에서 밝기는 니은이 더 밝다. 그럼 적외형상에서 밝게 보이는 게 구름 상부의 높이가 높은 건데 이거 좀 조심하라 그랬죠. 구름 상부의 높이가 높다는 건 구름 상부의 온도가 낮다는 거고 온도가 낮으면은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은 거잖아. 그래서 구름 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의 양을 판단할 때는 기억보다도 니은 지역의 구름 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의 양이 적다까지가 항상 한 세트예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번 가에서 나타나는 건 정체전선이고 회색이면은 전선의 기호 자체가 이렇게 온난하고 한랭이 같은 방향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회색 전선이야. 그다음 구름 최상부의 온도 물어봤네. 온도는 누가 더 높아? 적외형상에서 더 어둡게 보이는 기억이 니은보다도 높다. 그다음 이것번 A점의 지상에서는 주로 북풍결의 바람이 분다 그랬는데 이 정체전선 여기가 이제 전선면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거니까 여기가 주로 저기압들이 발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A에서도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고기압 있잖아. 그럼 이 고기압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오도록. 그럼 A 부근에서는 바람이 남풍계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지. 6번 잘못된 거. 응? 자, 다음 8번 갑시다. 자, 그러면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건데 자, 최초의 다세포 생물. 자, 평가원에 다세포를 정말 좋아하시는 출제자분 한 분 계신다 그랬죠? 정말 자주 나오는. 자, 그래 다세포 생물 출현하는 건 시생하고 원생 누대 중에서 원생 누대 와서야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해. 그리고 이 원생 누대는 시생하고 묶어서 성칸불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초의 육상 식물 출현한 시기는 고생대 중에서도 세 번째긴 실루리아기. 이때 와서야 최초 육상 생물 출현하는 거고. 최초의 속식물. 속식물은 신생대 번성을 하는데 이 속시나 겉시 이 두 개는 항상 번성한 시기 바로 이전의 마지막 시기. 이건 중생대 백악기 출현하고 자, 화폐석이 멸종한 건 이제 신생대 와서 멸종한 거고요. 자, 그럼 보자. 기억방 A에 생성된 지층에서 에디아카라 동물군화석. 에디아카라 동물군화석이 보통 우리 시생누대 하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조류들. 그 다음에 원생누대 가면은 다세포 생물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에디아카라 동물군화석. 그래서 이미 시생누대 스트로마톨라이트, 원생누대 이응이잖아. 에디아카라 응 이렇게도 기억을 하시면 되게 쉽다 그랬잖아.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화석은 원생누대 생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지역이니까 A 기간에 생성된 지층에서 에디아카라 동물군화석이 발견되는 건 맞죠. 그 다음 니은번 B에 팔레오기하고 네오기, 팔레오기, 네오기. 자, 나중에 우리 또 이제 본격적인 개념 수업 때 합의 보겠지만 우리 기가 나올 때 고생대 까만 사람이 오실 때 석탄으로 패버려. 근데 트집을 100개 잡아 신생대가 빨래로 신생대가 빨래로 4대를 때리자. 이게 다 신생대 기들이잖아. 그럼 팔레오기하고 네오기 사이의 지질 경계면은 이건 지질시대 구분도 아니라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구분 기준이 아니고 신생대 안에 팔레오기하고 네오기의 구분 기준이야. 근데 B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고생대 실루리에서 중생대 백악기니까 팔레오기하고 네오기 경계는 요 C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것번 C의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소위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판게아가 형성된 건 고생대 말에 형성이 됐다가 그 고생대 말에 형성된 판게아가 중생대 초까지는 판게아로 지속이 되다가 중생대 초, 중생대 처음기가 트라이아스기죠. 트라이아스기 말쯤부터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시기는 요 B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C는 이미 판게아가 분리가 되고 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9번 갑시다. 자, 그림가는 서로 다른 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A하고 B의 이동 경로를, 그리고 나는 A하고 B 중에서 어느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에 관측소 P에서 36시간 동안 관측한 기압, 풍속,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일단 이 관측소 P가 태풍 A의 영향을 받으면은 관측소 P는 태풍 중심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 방향은 시계 방향이 돼야 돼. 근데 태풍이 관측소 P가 B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 관측소 B는 태풍 중심 진행 방향의 왼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돼야 된다. 이건 먼저 체크하시고,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나를 보니까 일단 기압, 그리고 풍속, 그리고 풍향 자료가 있는데, 항상 이런 거 찾을 땐 선생님이 기압 자료를 먼저 찾으라 그랬지. 태풍은 저기압의 일종이기 때문에 관측소의 입장에서는 저기압인 태풍이 접근할 때 관측소의 기압이 낮아졌다가 관측소가 태풍의 중심에 비교적 가까이 있을 때 관측소의 기압이 좀 최소가 되고, 그리고 다시 기압이 높아지는 이런 특징이 있지. 그러면 이제 이 실선이 이제 풍속이 되는데, 왜 이게 풍향이 될 수가 없냐면은 진행 방향 오른쪽이나 왼쪽은 풍의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가 시계 또는 반시계 중에 하나로 변하는데, 요게 풍향이면은 이렇게 갈 때랑 이렇게 갈 때 시계 반시계가 반대가 돼. 그러니까 이건 풍향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고 나서 관측소의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풍속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 관측소는 태풍의 중심부인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는 않은 관측소다. 그러고 나서 이제 풍향 변화 읽을 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읽으라 그랬어. 우리 보통 온남 한랭선 통과할 때 남동, 남서, 북서, 우리가 항상 남동, 남서, 북서라고 외우고 있는 요 방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 점선이 이제 풍향 자료가 되는 건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향이 변하는 방향 보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딱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거야. 이 관측소는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관측소니까 이건 현재 관측소 P가 태풍 A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기상 요소들의 변화가 돼. 그치? 자, 그럼 기억번. 그래서 나는 A의 관측 자료이다. 맞네요. 그 다음 니은번. P에서의 풍속은 T1하고 T4일 때 중에 언제 더 빠르냐? 여기에 있는 세 개 자료 중에서 누가 풍속 자료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T1하고 T4지. 자, T1일 때 위로 올라가서 풍속 읽읍시다. T1. T4일 때 풍속 읽읍시다. T4. 언제 더 빨라? T4일 때가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니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 디귿번. 태풍의 중심과 관측소 P 사이의 거리는 기압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T1하고 T3. 자, T1일 때 관측소의 기압, T3일 때 관측소의 기압, T3일 때가 더 기압이 나죠? 그럼 T3일 때가 태풍의 중심하고 좀 더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멀다. 디귿도 맞겠죠. 자, 다음 10번. 여기서 갑자기 정답률이 뚝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 은하 A하고 B를 구성하는 주기율성의 평균 나이와 평균 광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A하고 B는 나선 은하하고 타원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 그럼 일단 나선 은하하고 우리 타원 은하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보자. 자,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하 핵하고 나선 팔이 있지. 근데 은하 핵 쪽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자, 나눠서 한번 봐볼까요? 은하 핵 쪽은 나선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들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성간 물질의 함량이 좀 적은 편이야.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별들이 좀 많아. 근데 나이가 많은 별들은 그만큼 진화를 많이 해버리니까 주기율성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적색거성이나 초고성 쪽으로 진화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좀 낮고 붉은색을 띠는 별들이 좀 많은 편이야. 얘네들은. 자, 근데 나선 8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은하 핵보다는 성간 물질, 별들의 재료가 되는 성간 물질은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된 별들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 생긴 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별들의 비율이 좀 높아. 나이가 적은 별들은 아직 주기율성에 머물러 있으니까
온도가 낮아질 그러니까 적색거성이나 초고성으로 진화할 때 온도가 좀 낮아지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아직 표면 온도가 높은 질량이 큰 주결성들 그 상태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이 좀 많은 거고 얘네들이 좀 파란색이 되는 거잖아. 근데 타원은하는 그냥 타원은하의 성질 자체가 성간물질이 나선은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성간물질이 더 적지. 그러니까 얘도 표면 온도가 그러면은 낮은 별들 그리고 붉은색을 띠는 별들의 비율이 좀 높은 거야. 붉은 별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주결성들 중에서는 질량이 작은 주결성들은 되게 주결 단계 오래 머물러 있지만 질량이 큰 주결성들은 주결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짧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선은하는 이런 질량이 큰 주결성들도 아직 그 주결성이 남아 있지만 타원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별들이니까 진짜 주결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인 질량이 작은 별들만 주결이 남아 있고 나머지 별들은 대부분 주결에서 떠나버린다고. 알겠어요? 요 차이를 좀 생각을 하시면은 자, 기억밤 주결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얘는 온도가 높은 별도 그래도 있는 편이야. 근데 얘는 되게 온도가 낮은 별들로 돼 있기 때문에 A하고 B를 봅시다. 별들의 평균 나이가 많은 게 A지. 그럼 A가 타원은하. 그 다음에 B가 나선은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결성의 평균 광도인데 그러면 나선은하들의 주결성의 광도가 왜 더 타원은하보다 크게 나오냐면은 나선은하에 있는 주결성들은 질량이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주결성들 그러면은 이 나이가 적은데 아직 질량이 큰 주결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은하라고 하면은 자, 우리 HR도를 봤을 때 X축이 표면 온도, Y축이 광도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주결성들이 쭉 있는데 A 같은 경우, B 같은 나선은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질량이 커. 그래서 주결성에 머무는 기간이 되게 짧은 별들도 아직은 나이가 적으면은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들은 대부분 초고성이나 고성으로 진화해버리고 주결성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긴 얘네들만 남아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주결성의 평균 광도는 B가 좀 더 큰 거야. 그런데 문제 읽어보니까 은하를 구성하는 주결성의 총 광도. 주결성들의 총 광도면은 각각의 주결성들의 개수가 있을 거고 별들의 광도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각각의 주결성들의 광도를 다 더한 총 광도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이제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기억방 주결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그래도 B가 표면 온도가 높은 질량이 큰 주결성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평균 온도는 A보다 B가 높아야 되겠지. 기억 잘못된 거야. 그다음 니은번 주결성의 총 개수는 A가 B보다 많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결성의 평균 광도는 A가 좀 작아요. B는 좀 평균 광도가 크고요. 근데 전체 총 광도가 A하고 B가 똑같아. 그러면은 평균 광도는 작은데 총 광도가 작으려면은 별의 개수 자체 있지. 별의 개수 자체는 누가 많아야 돼? A가 B보다 많아야 되는 거야. 주결성의 개수 자체는. 그다음 이것번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결성의 총 광도는 A가 B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태양도 현재 주결성이 있을 텐데 B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결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A는 대부분 질량이 작은 주결성들. 그러니까 주결성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긴 주결성들만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결성들은 A보다 B가 더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결성의 총 광도는 A가 작고 B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알겠죠? 자, 다음 11번 가자. 우리 많이 연습했던 행성에 도달하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중심별의 복사 에너지야. 자, 문제 읽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자, 우리 태양이 있어.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1AU만큼 떨어진 곳에 우리 지구가 있을 때 자,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중심별의 복사 에너지야. S를 1로 준 거지. 근데 S라고 하는 게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중심별의 광도에는 비례하는데 행성하고 중심별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는 값이잖아. 자, 요걸 생각을 하고 문제 읽어볼게요. 자, 표는 어떤 주결성 X가 있어. 우리 태양도 주결성인데 이 별 X도 주결성이네. 주결성 X가 중심별인 어느 외계행성계에 속한 행성 기억 니은 디귿이 X로부터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량 S하고 각 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을 나타낸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주결성 X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 1AU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일단은 얘부터 보자. 얘는 우리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 1AU보다 가까운 0.7AU에 있어. 0.7AU 행성 기억은 여기 있지. 근데 S값이 우리 지구보다 작아요. 그럼 봐. 거리가 가까워. 그럼 중심별의 광도가 태양하고 똑같다고 하면 당연히 S값은 우리 태양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 지구 태양 사이 거리 1AU보다도 가까운데도 이 행성 기억에 도달하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중심별의 복사 에너지량이 작다. 아하. 그럼 중심별의 광도는 태양보다는 X가 더 작은 거구나. 그럼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이겠네. 근데 S값은 똑같은 주기율성 X를 돌고 있는데 니은이 기억보다 크대. 그럼 같은 중심별을 돌고 있을 때 S값이 크려면은 거리가 가까워야 돼, 뭐라 해야 돼? 가까워야 되겠지. 그럼 기억보다도 니은이 좀 더 중심별에 가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기억보다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디귿은 자, 우리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보다 가까운지 먼지까지는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요 S하고 공정궤도 반지름이 나오니까 얘는 거리가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주기율성하고의 거리만 그냥 비교를 해보면은 기억보다는 디귿이 0.7AU고 이건 0.75AU니까 디귿이 기억보다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겠지. 그럼 디귿의 S값은 당연히 기억의 S값인 0.73보다는 좀 어때? 작게 나와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번. 주기율 단계에 머무는 시간. 얘는 우리 태양보다도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이고 질량이 작으면 주기율성이 머무는 시간이 길지. 그러니까 X가 태양보다 길어야 돼. 기억돼. 그 다음 니은번. 공정궤도 반지름은 니은이 디귿보다는 더 가까이 있으니까 작은 거 맞네요. 그 다음 디귿번. X의 광도가 계속 증가한다. X의 광도가 점점 증가한다. 네, 문제에 보면은 현재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생명 가능지대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현재 생명 가능지대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중심별의 광도가 커지면 생명 가능지대 안쪽도 멀어지고 바깥쪽도 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생명 가능지대를 가장 먼저 벗어나는 거는 적어도 니은이 가장 먼저 벗어나겠지. 왜냐면은 바깥쪽 멀어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안쪽이 점점 멀어지다가 얘가 제일 먼저 니은 지나고 그다음 기억 지나고 그다음 디귿 지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를 가장 먼저 벗어나는 건 디귿이 아니고 니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 잘못된 거고요. 자, 다음 3페이지 한번 갑시다. 자, 깨끗하게 지우고 갈까요? 자, 표는 중심핵에서 수수핵융합 반응은 아니야. 그냥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주기율성이면은 수수핵융합 반응. 그리고 적색거성으로 진화했다. 그러면 헬륨핵의 수축이 끝나고 헬륨핵의 온도가 1억 도 이상이 돼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뭐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리고 별 가나다의 질량과 광도 계급을 나타낸 거야. 가하고 나는 둘 다 주기율성이네. 그 다음에 얘는 적색거성이야. 광도 상급이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인 거성으로 쓸게요. 근데 가하고 다는 지금 질량이 똑같아요. 질량이 똑같아. 자, 그럴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거든. 그럼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건 HR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 게 좀 좋습니다. X축이 표면 온도, Y축이 광도, 요게 주기율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가하고 나는 모두 주기율성인데 나가 질량이 더 큰 주기율성이니까 나가 여기 있고 가가 여기 있을 거야. 근데 얘는 거성인데 얘가 주기율성이었을 때 주기율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하게 되면은 중심핵에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주기율성에서 거성으로 갈 때 별의 헬륨핵을 둘러싸고 있는 수소 껍질에서 수색 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럼 수색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도 결손 질량이 생기지. 그래서 주기율성에서 거성으로 갈 때는 질량이 감소한다 그랬죠. 거성일 때 질량이 1이면은 주기율성일 때 질량은 1보다도 약간 커야 돼요. 그럼 다가 주기율성일 때는 가보다 질량이 약간 더 큰, 광도가 큰 쪽에 있는데 주기율성에서 거성으로 가면 광도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다는 거성으로 진화해가지고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거야. 그럼 현재 가보다 다가 광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율성이면은 당연히 중심핵에서는 수수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중심핵의 온도가 1000만 K보다 높으면 되지. 근데 얘는 거성인데 중심핵에서 지금 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중심핵의 온도가 1억 K보다 높아야 돼요. 자, 그걸 생각을 하고 보기 한번 보자. 기억번,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깊이네. 자, 그럼 우리 주결성의 내부 구조를 볼 때 중심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보다 작은 주결성, 태양 질량의 2배보다 큰 주결성, 이렇게 구분을 하지. 그러면은 요거는 중심부에 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고, 그리고 복사층을 둘러싸고 겉에서 대류가 일어나면 대류층이 있잖아. 태양 질량의 2배보다 크면은 아예 중심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핵이 있지. 대류 핵이 있고 복사층이 있는 거야. 근데 가하고 나중에서 가는 지금 질량이 태양하고 똑같으니까 이런 거. 나는 질량이 태양 질량의 5배니까 이런 거겠지. 그럼 가는 겉에서 대류가 일어나지만 얘는 중심핵에서 대류가 일어나. 그럼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깊이 자체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깊이는 가가 얕고 나가 깊어야 돼. 가가 나보다 얕다. 맞아요. 그 다음 니은번 단위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광도를 의미한다고.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생성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근데 별의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니까 단위 면적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가하고 다를 비교해보자. 가하고 다를 비교해보면 다는 현재 여기, 가는 여기. 광도 누가 커? 다가 더 클 수밖에 없지. 근데 가가 다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거. 이런 건 항상 HR도를 그려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 디귿번 중심핵의 온도, 수소핵 융합 반응, 헬륨핵 융합 반응, 누가 더 온도가 높아야 돼? 헬륨핵 융합이 더 온도가 높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중심핵의 온도는 나가 다보다 낮다. 디귿 맞고. 자, 다음 13번.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우주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될 때네. 이때 ABC의 상대적인 질량비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ABC는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을 순서 없이 나타낸다 그랬어. 그럼 이 부분만 살짝 우리 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빅뱅이 일어나요. 우주가 생성이 됐어. 그리고 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지지. 근데 맨 처음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처음 생성이 됐을 때는 거의 같은 개수의 비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수도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도 있는데 요게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거.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무렵 있지. 그럼 헬륨 핵은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뭉쳐야 헬륨 핵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때만 가더라도 양성자가 점점 중성자보다 많아져가지고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비는 약 7대 1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양성자는 플러스 하나를 떼고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해보면은 양성자 7개, 중성자는 중성이니까 뉴트론에서 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가 되는 건데, 이 양성자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뭐라 불러?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수소 핵하고 양성자하고 똑같은 말이지. 그럼 헬륨핵이 생성되기 이전에 양성자가 만들어질 때 이미 수소 원자핵은 형성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우리가 헬륨 원자핵을 만들려면은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가 필요하니까 이런 조합을 2세트를 가지고 왔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모여라.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은 그럼 여기에 헬륨 핵 몇 개가 만들어져? 1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헬륨 핵 1개가. 그럼 남은 양성자, 즉 여기에 수소 핵이잖아. 수소 핵은 몇 개가 남는 거야? 12개가 남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많이 물어본다 그랬잖아. 수소 원자 핵하고 헬륨 원자 핵이 생성이 됐을 때 개수비로 따지면 12대 1이 되지만 이걸 질량비로 따지면 수소 원자핵 12개에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럼 여기 질량이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 1이 되는 거. 요게 지금도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이제 관측상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폭발 우주론에 의하면은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될 때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3대 1이야 라고 했더니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어이구 3대 1이네 니들 맞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개수비하고 질량비도 나오니까 좀 구분을 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A, B, C를 보면은 자, A, B, C 중에서 이제 누가 누군지를 확인을 할 때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A, B, C가 있는데 일단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됐을 때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됐으니까 이 헬륨 원자핵이 점점 증가하겠지. 그럼 C가 이제 헬륨 핵이 되는 거고. 그럼 남는 게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양성자가 중성자보다는 좀 더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가 양성자, B가 중성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번. B가 그래서 중성자이다. 맞네. 그 다음 니은번 우주 배경 복사는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가 아니고 이거보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수소 원자핵 또는 헬륨 원자핵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던 전자하고 결합하면서 중성 원자가 생성이 될 때야. 그러니까 T시기보다도 좀 이후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 T시기 이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3대 1이 되는 건 개수비가 아니고 무슨 비다? 질량비이다. 알겠죠? 자, 다음 14번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과 세차운동에 의한 자전축의 경사 방향을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세차운동의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라고 줬는데 자, 일단 세차운동 봅시다. 자, 세차운동은 자전축의 방향, 경사 방향 보니까 요게 현재하고 동일할 때야. 그리고 여기 현재하고 반대일 때지. 자, 그러면은 현재하고 현재가 있고 현재하고 자전축의 방향이 동일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축의 경사각이 있고 현재 자전축의 경사각이 몇 도? 23.5도가 되는 거고 근데 시간이 주어졌잖아. 시간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요건 현재보다도 13,000년 전이 될 거고 요건 현재보다 6,500년 전이 될 거고 요게 현재보다 19,500년 전이 되겠네. 자, 이런 건 우리 지구의 공전궤도를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리고 태양이 약간 왼쪽에 치우치게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지구 자전축의 방향으로 하면은 우리 북반구는 지구가 이렇게 근일점에 위치해 있을 때 자, 현재입니다. 북반구의 계절은 겨울, 남반구의 계절이 여름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우리 세차운동이 일어날 때 똑같은 근일점의 계절 변화는 현재 이후로 만약에 현재보다 6,500년 후, 13,000년 후 이렇게 가면은 우리 1년 계절 변화는 순서로 그대로 간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북반구의 근일점 계절만 써볼게. 겨울이면은 6,500년에는 봄, 13,000년에는 여름 이렇게 돼. 그럼 거꾸로 A, B, C도 한번 가볼게요. 자, 현재보다 이전이어도 꼭 똑같이 가면 돼. A, B, C, C가 있어. 현재 북반구 겨울이지. 그럼 현재 이전이면 여기 계절이 뭐가 되겠어? 북반구는 C시기의 가을, 여름, A시기의 봄 이렇게 돼. 19,500년 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현재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도 항상 세차운동의 방향까지 갈 필요도 없이 세차운동의 방향이 공전 방향은 반대이다. 이런 거 갈 필요 없이 세차운동은 계절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되게 쉽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기억반. 북위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 하는 A하고 B시기가 있어요. 그럼 연교차 비교할 때 자전축의 경사 방향도 반대가 되고 경사각도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경사각만 봐도 연교차는 바로 결정된다고. 지금 A하고 B시기 중에서 경사각이 언제가 커? B가 더 커. 그럼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에 의해서 연교차는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 그럼 세차운동을 고려해도 B가 더 크게 나오는 곳을 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북반구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를 비교해 보세요. 북반구 여름철은 얘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얘가 더 뜨거운 거지. 겨울은 얘가 더 멀어요. 그러니까 세차운동을 따지더라도 B가 연교차가 크고 자전축의 경사각을 따지더라도 경사각이 B가 더 크니까 북반구 연교차는 B시기가 A시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억번 북위 30도에서의 기온 연교차는 A보다 B시기가 크다. 경상만 봐도 돼. 그 다음 니은번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낮의 길이 원일점이네. 원일점의 현재 북반구는 계절이 뭐야? 여름. 남반구는 계절이 겨울 이렇게 먼저 해놓게. 자, 근데 원일점에 있을 때 남반구니까 여기를 봐야 돼.
남반구의 B 시기하고 현재 물어봤지. 그러면은 B 시기는 현재하고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인 시기니까 B 시기의 남반구 계절은 뭐가 되겠어? 여름이 되겠지. 그럼 낮의 길이 물어보면은 B하고 현재는 일단 계절이 다르잖아. 그럼 여름하고 겨울 중에 낮의 길이는 언제가 길어? 여름이 더 길지. 그러니까 B 시기가 현재보다 길다? 니은 맞는 거야. 그 다음 니귿번 C 시기의 근일점에서 남반구 계절을 물어봤네. C 시기. 그럼 똑같은 식으로 해봅시다. 자, 현재는 남반구가 여름이야. 여름 이전 계열이 뭐가 되죠? 봄. 그 다음에 겨울, 가을. 그럼 남반구는 ABC의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가고 C 시기 물어봤으니까 C 시기의 남반구 계절은 뭐다? 봄이다. 근데 가을이다 그랬으니까 니귿번 잘못된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5번 엘니뇨 문제네. 자, 그림 가는 동태평양 체크하시고 가는 동태평양 자료예요. 동태평양에서 관측한 표층 수온의 편차야. 그리고 나는 A하고 B 중에 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자,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까지 밑줄 쳐봅시다.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게 평상시보다 많아진다, 적어진다를 결정하는 건 뭐다? 구름의 양이다. 이때 A하고 B는 각각 엘니뇨하고 라니냐 시기 중에 하나라고 나왔는데 일단 수온 편차 동태평양 자료야. 그럼 항상 이런 건 정상기를 먼저 생각하라고. 정상기. 정상기의 동태평양은 수온이 원래 낮아. 그럼 라니냐 시기는 더 낮아져. 그러니까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엘니뇨 시기는 수온이 더 높아져. 수온 편차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근데 수온 편차 보자.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B가 엘니뇨 시기, A가 라니냐 시기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동서태평양 자료가 다 나올 때는 우리가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을 보자. 그럼 동태평양은 원래 평상시에 구름의 양이 적어. 그럼 구름에 의해서 햇빛이 적게 차단이 될 거 아니야. 그럼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원래 좀 많아요. 그럼 라니냐 시기는 더 많아집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가 플러스가 되고 엘니뇨 시기는 반대가 되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평상시로 줄어들어서 마이너스가 돼. 사실 엘니뇨 시기에는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구름의 양이 많아지잖아. 그럼 구름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차단이 되니까 평상시보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는 거.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A하고 B 중에 엘니뇨 시기가 언제야? B 시기네. 그러니까 나는 B 시기에 관측한 것이다. 그럼 기억번. 나는 그래서 B에 해당한다.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 니은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태평양은 평상시에 표층의 수면이 낮아서 용승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여기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도 용승에 의해서 위로 밀려 올라와. 그럼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원래 좀 얕어. 그걸 라니냐 시기는 더 얕아지는 거고 엘니뇨 시기에는 반대가 되니까 좀 깊어져요. 근데 여기 A고 여기 B 시기니까 동태평양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엘니뇨 시기인 B 시기가 A 시기보다 깊어야 돼. 그러니까 니은은 잘못된 거지. 그 다음 디귿번. 자, 적도 부근 해역에 자,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분에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의 B가 나왔다. 그럼 동태평양은 원래 고기압 발달하고 서태평양 평상시에 저기압 발달해. 근데 뒤에 A가 B보다 주어니까 A 입장에서 따져보자. A는 라니냐 시기야. 그럼 평상시가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럼 원래 고기압이었던 동태평양의 기압 더 높아지고 저기압이었던 서태평양 기압 더 낮아져. 그럼 A 시기는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지니까 당연히 전체 값은 작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그래서 항상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선생님 두고두고 얘기하겠지만은 정상계 현상이 어떠한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16번 갑시다. 자, 그러면 표준 우주 모형. 표준 우주 모형이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우주 모형은 자, 우주는 평탄해. 근데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 그럼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를 상대적으로 1이라고 줬으면은 현재 이후의 시간대면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1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 이 생각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표는 A, B, C 세 시기에 뭘 줬냐면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줬는데 A, B, C 모두 현재보다도 팽창 속도가 느려. 그럼 현재보다 무조건 과거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 중에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나왔는데 자, 요건 한번 정리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에서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 즉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작아지고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커져. 그럼 이거 가지고도 이제 순서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B하고 C 중에선 시간적인 순서 어떻게 되겠어? B가 먼저고 C가 나중이야.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시간 지날수록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죠?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A가 B보다는 또 시간이 나중이 될 거야. 알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 A, B, C를 한번 볼게요. 자 A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0.96이네. 0.96을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B하고 C는 0.93하고 0.90. 자 여기가 0.93 있고 자 여기가 0.90 있다고 합시다. 그럼 A, B, C는 이제 각각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돼요. 알겠어요?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순서는 자 B보다 C가 나중이 되고 그 다음 B보다 A가 나중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B보다는 A가 나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 C, A 순서를 보면은 자 B하고 A의 순서를 한번 봐볼까요? B하고 A의 순서는 자 B에서 A로 가면은 우주 팽창 속도가 0.93에서 0.96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C도 이제 B에서 C로 가면은 0.93에서 0.90으로 팽창도가 작아지는 거잖아. B하고 C는 그러면은 팽창도가 작아지는 거니까 요건 가속을 할 때야, 감속을 할 때야? 요거는 감속 팽창을 할 때예요. 알겠어요? 그럼 B하고 C가 될 수 있는 거는 B는 여기하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C는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C가 돼야 되는데 감속 팽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B는 여기 있어야 되고 C는 여기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A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A가 될 수 있는데 자 A가 만약에 여기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A는 B보다도 이전이 되니까 이 순서하고 안 맞는다고. 근데 A는 B보다 나중이어야 되니까 A는 우주의 팽창도가 0.96이면서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A는 B보다 나중이면서 B보다 우주의 팽창도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기억법 봅시다. 그러니까 순서 자체를 보면은 순서는 이제 B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법 보자. 자 기억법은 자 우주의 물질 밀도분의 암흑 에너지 밀도를 물어봤는데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질 밀도는 점점 작아지지만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죠? 근데 비교가 되는 게 이제 A하고 C를 비교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A하고 C 중에 누가 더 나중이야? A가 C보다 나중이지. 그럼 물질 밀도는 A가 C보다 작아. 근데 암흑 에너지 밀도는 항상 일정해야 돼. 그러면은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는 A가 더 작기 때문에 이 값은 A가 C보다 좀 더 크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번 A가 C보다 크다. 기억번 맞고. 그 다음 니은번 A, B, C 중에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시간 지날수록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낮아지잖아. 근데 A가 시간적으로 제일 나중이지. 그러니까 A가 가장 낮아야 돼요. 이건 잘못됐고. 그 다음 디귿번 A 시기의 우주는 A 시기는 자 이렇게 가속 팽창으로 바뀐 이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17번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지구에 A하고 B가 있어요. A하고 B의 시기별 고지구 자기 극에 위치하고 2로부터 추정한 자 1억 년 전 100mA니까 1억 년 전에 A하고 B의 위치를 준 거야. 이때 A하고 B는 각각 동일 경도를 따라서 이동했다고 나왔죠. 같은 경도선상에서. 그러면 이제 항상 이런 문제는 이게 우리 고지자기 문제가 나올 때 항상 기본은 지계가 생성될 당시에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누구랑 똑같다? 지리상의 북극인 진북하고 똑같다. 이런 조건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단서에 나와 있는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이고 지리상의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 항상 생성 당시에는 고지자기 극이 지리상의 북극에 있었다고. 즉 1억 년 전에 지구 A가 여기 있었을 때 그때 1억 년 전의 자극은 여기 있었다고. 이게 생성 당시 1억 년 전의 자극인데 이게 지금
이 방향으로 위도 한 칸이니까 몇 도 움직여? 15도 움직인 건 1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궤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15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게 현재 지궤 A의 위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현재 지궤 A를 기준으로 봐야 돼. 현재 지궤 A를 봐봐. 1억 년 전에 자극이 여기 있지만 얘도 생성 당시에는 지리상에 북극에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15도 움직이면 현재 지궤를 같은 방향으로 15도 움직이니까 이게 1억 년 전의 지궤 위치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똑같이 1억 5천만 년 전에 자극, 현재 지궤에서 찾은 1억 5천만 년 전에 자극이 여기 있잖아. 그럼 요거 원래 지리상의 북극으로 가게 만들자. 그러면은 지궤도 같은 방향으로 15도만큼. 요게 1억 5천만 년 전에 지궤 A의 위치. 그 다음에 2억 년 전의 자극은 30도 움직여야 되겠지. 그럼 현재 지궤도 30도 움직이니까 이게 2억 년 전에 지궤 A의 위치가 돼요. 자, 그러면은 2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궤 A는 봐봐. 2억 년 전, 1억 5천만 년 전, 1억 년 전까지 이렇게 남쪽으로 갔다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있는 거야. 항상 이런 문제의 기본은 뭐야?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자극은 지리상에 북극에 있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게 쉽다 그랬잖아. 그럼 B도 마찬가지야. 자, B는 1억 년 전에 지궤는 여기 있어. 그러면은 그 1억 년 전에 B의 자극도 생성 당시에는 여기 있었겠지? 그지? 자, 그런데 1억 년 전에 자극이 지금 여기 와 있지. 그럼 이 방향으로 몇 도 움직였어? 45도 움직였네. 그럼 이 지궤도 현재 1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같은 방향으로 45도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현재 지궤 B의 위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현재 지궤 B의 위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억 년 전에 자극,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15도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같은 방향 15도 움직이면 이게 1억 년 전에 지궤 B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럼 2억 년 전. 이 방향으로 15도만 움직이면 되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15도. 그럼 이게 2억 년 전에 지궤 B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2억 년의 지궤 위치. 자, 그리고 이제 1억 년 지궤 위치는 45도 움직이니까 얘도 똑같이 45도 움직여서 1억 년 지궤 B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고 1억 5천만 년 갑시다. 자, 1억 5천만 년은 몇 도 움직이면 되죠? 30도 움직이면 됩니까? 그럼 현재 지궤에서 같은 방향으로 30도 움직이면 되네. 자, 그럼 요게 1억 5천만 년 전에 지궤 B의 위치가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2억 년 전부터 따지면은 자, 2억 년 전에 지궤 B는 이게 적도에 있었죠. 적도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2억 년 전에 지궤는 1억 5천만 년, 1억 년까지 이렇게 북쪽으로 갔다가 1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기억번. 현재 A하고 B의 위도를 물어봤어. 현재 A는 위도가 지금 몇 도에 있어? 현재 A는 위도가 북위 45도에 있네. 현재 B의 지궤 위도는 남의 15도에 위치해 있지. 그러면 현재 지궤 위도 자체는 A가 B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번. 1억 5천만 년부터 1억 년까지 지궤 평균 이동 속도는 그냥 요거는 자극의 위치 변화만 가지고 따져도 돼. A는 1억 5천만부터 1억 년까지 자극의 위치 변화가 동일 경도상의 위도 30도에 해당하는 거. B는 15도에 해당하는 거.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누가 커? A가 더 큰 거네. 그래서 이동 속도는 A가 B보다 빨랐어야 돼. 그 다음 디귿번 2억 년 전부터 1억 년 전까지. 자, 2억 년 전부터 2억 년 지궤 위치 여기 있지? 그 다음 1억 년 전 여기 있네. 그럼 2억 년 전부터 1억 년 전까지 지궤 A의 이동 방향은 북쪽이야 남쪽이야? 남쪽으로 이동했네. 이것도 맞고. 알겠죠? 자, 다음 18번 한번 갑시다. 자, 그림과는 어느 외계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하여 원궤도를 공전할 때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밑줄 쳐보자.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줬지? 그럼 이게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회전한 각은 항상 같다는 얘기야. 시간 간격, 일정한 시간 간격 델타 t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나는 시간이 t2일 때, t2일 때면 언제야?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지. 요때 위치를 준 거야. 요때 위치를. 그럼 중심별의 공전궤도를 줬지? 그럼 지구를 여기서 잡아보자. 자, 그리고 이제 T2일 때는 아직 식현상이 일어나기 전이지. 그럼 중심별이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러면은 식현상의 중앙점이 되겠죠. 시선속도 0이 되는 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시선속도 0이 되고. 자, 그럼 이제 식현상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보자? 중심별하고 행성의 크기 구하는 것부터.
자, 그러면은 식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밝기 1이 중심별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고, 식현상이 일어났을 때 밝기 변화량, 요게 행성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래서 별과 행성의 일단 면적비를 여러분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수비로 써볼게요. 10,000대 25. 그럼 이걸 뭘로 바꾸자? 반지름으로 바꾸자. 루트 씌우자. 100대 5가 되니까 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는 몇 대 몇? 20대 1이다. 자, 그러면은 이걸 식현상이 일어날 때 전체 밝기 변화 그래프로 한번 바꿔볼게요. X축이 시간이야. Y축이 이제 중심별의 밝기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샥 이렇게 일어난다고 할 때 시간 간격을 이제 T1하고 T2 선생님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여기를 지금 델타 T라고 준 거야. 그럼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최소 밝기까지의 이 시간도 델타 T가 되겠지. 자, 근데 우리 식현상이 일어날 때, 자, 이렇게 최소 밝기가 될 때까지의 이 시간은 행성의 지름에 해당하는 시간이잖아. 정확하게는 지름에 해당하는 시간. 근데 우리가 이제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 자, 문제에서 행성이 공정제 되면은 관측자의 선 방향과 날아나는 조건이 있으니까 행성 이렇게 중심별을 가리고 지나갈 때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는 여기, 그러니까 T2 시점이지.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가 중심별의 공정궤도상에서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최소 밝기가 될 때까지 여기가 T3지. 이때는 딱 행성의 지름만큼 움직이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식현상이 끝날 때까지 이 시간 있죠. 이 시간은 별의 지름에 해당하는 시간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식현상의 중앙점, 여기가 이제 시선 속도가 0이 되는. 자, 공정궤도상의 위치로 따지면 여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별하고 이제 행성의 크기의 비가 1대 20이니까 이 시간의 비도 얼마가 되겠어? 1대 20이 돼야 되는 건데 여기 시간 간격이 델타 T가 되는 거니까 여기 시간 간격은 20 델타 T가 되겠지. 그래서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총 시간은 21 델타 T가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면은 여기 시간 간격은 2분의 21 델타 T가 되지.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T2 여기지. 식현상의 중앙점까지. 그럼 요 시간 동안에 얘는 중심별이 몇 도를 공전한 거야? 10도를 공전한 거야. 즉 식현상의 전체 지속 시간 21 델타 T라고 하는 시간에 절반의 시간 동안 중심별이 공전한 각도는 10도가 되는 거니까 식현상이 일어나는 전체 시간 21 델타 T 동안에는 얘는 중심별이 몇 도를 공전한 거다? 20도를 공전한 거야. 그러면 얘가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공전한 각도도 이제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구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문을 한번 봐볼게요. 자, 기억밤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T2일 때하고 T4일 때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봤는데 T2에서 T4를 지나면은 계속 시선 속도가 0인. 자, 여기가 T1, 여기가 T2, 여기가 T3면은 식현상의 전체 지속 시간이 21 델타 T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21 델타 T지. 그러면 T4는 T3에서 델타 T만큼만 지나는 거니까 아직 식현상의 중앙점까지는 안 간 거야. 그럼 여기가 시선 속도의 크기가 0인 거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시선 속도의 크기는 점점 커져서 가죠. 작아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시선 속도의 크기는 T1하고 T2하고 T4 중에서 T4일 때가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T2가 T4일 때보다 크다. 기억 맞고. 그 다음 니은 번 T2 이후 처음으로 식현상이 끝난 직후. 여기네. 이건 T2에서 얼마가 지나야 돼? 21 델타 T가 지나야 돼. 20 델타 T가 아니고. 응? 그 다음 디귿번 행성의 공전 주기는 360 델타 T라 그랬는데 이거 미리 구해놓은 거 봐봐. 행성의 공전 주기는 얘가 360도 공전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몇 배? 18배네. 그러면 21 델타 T에 얼마 곱해야 돼? 18을 곱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그게 360 델타 T다. 20에다 18 곱하면은 360이 되는데 이건 21 델타 T에다가 18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계산 없이 360 델타 T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겠지. 그죠? 실제로 20이라고 18 곱하면 얼마 나오죠? 8일은 8, 8이 21 하면은 378 델타 T. 요게 공전 주기가 되겠네. 뭐 계산까지는 안 하고 360 델타 T보다 크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은 잘못된 거.
알겠죠? 자, 다음 19번 한번 가봅시다. 자, 19번. 표는 이제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건데, 가나다 중에서 백색외성이 2개, 주결성은 1개라고 줬네요. 특이하네요. 보통은 주결성 1개, 백색외성 1개, 주결성 2개, 백색외성 1개 이렇게 주는데, 이건 주결성을 1개만 줬기 때문에 주결성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백색외성보다는 주결성이 더 크겠지. 그럼 이 중에 반지름이 제일 큰 게 주결성이 될 거야. 그럼 나머지가 백색외성이 된다.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물리량 준 거는 온도를 줬지. 겉보기 등급을 준 거는 우리가 이거 겉보기 밝기로 한번 바꿔서 한번 표현해보자. 겉보기 밝기, 그리고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항상 겉보기 등급이 가장 큰 거, 이 겉보기 밝기가 가장 작게 1로 써보자. 그럼 요거는 겉보기 밝기가 100배, 요건 10,000배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거리가 나왔으니까 옆에다가 광도라고 한번 써보자. 광도는 겉보기 밝기 곱하기 거리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 겉보기 밝기가 거리 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원래는 비례 관계인데 어차피 우리가 상대적 값을 비교할 거니까 그냥 등으로 놓고 그냥 비례값, 그러니까 상대적인 값, 비례의 관계를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100이 나오나요? 요건 16이 나오고요. 요건 만에다가 0.4의 제곱이면 0.16, 이건 1600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광도를 비교할 수 있어. 그럼 광도의 상대값이 나왔으면은 가나다에 우리가 반지름 비교해 볼 수 있잖아. 그럼 반지름 비교하는 것만 좀 따로 빼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나, 다. 자, 표면 온도는 4대 2대 1. 광도는 100대 16대 1600. 그럼 우리 광도식에서 반지름의 제곱은 표면 온도의 4제곱분의 L로 쓸 수 있지. 이건 4의 4제곱분의 100. 요거는 2의 4제곱분의 16이 되니까 이건 1로 그냥 나와버리네요. 이건 1의 제곱분의 1의 4제곱분의 광도니까 1600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다 이제 반지름은 제곱 씌워봅시다. 제곱 씌워보면은 이건 4의 제곱으로 나오니까 16분의 10 이렇게 써지네. 반지름의 상대값이 이건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40 이렇게 나오겠죠. 40. 그럼 셋 중에 반지름이 압도적으로 큰 게 누구야? 다가 되네. 그럼 다가 주결성이 돼야 돼. 주결성이 백색외성보다 반지름이 커야 되잖아. 그리고 가하고 나가 백색외성.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봅시다. 기억반 주결성에 해당하는 거는 반지름이 제일 큰 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니은번 반지름은 나가 가의 몇 배보다 크냐고 물어봤는데 자, 반지름. 자, 가하고 나의 반지름의 비는 16분의 10대 1이니까 이건 10대 16이네. 몇 배가 나와요? 1.6배가 나오잖아요. 그럼 1.5배보다 큰 거네요. 그지? 자, 다음 디귿반. 자, 디귿반은 분모가 나의 절대 등급에서 다의 절대 등급을 뺀 값분의 가의 절대 등급에서 다의 절대 등급을 뺀 값의 비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물어봤거든.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먼저 나하고 다를 비교해보자. 나하고 다는 절대 등급 광도 비교해야 되는데 얘네 광도가 딱 몇 배 차이가 나? 100배 차이가 나니까 절대 등급 몇 등급 차이? 5등급 차이가 나는데 나가 다보다 광도가 작아요. 나가 다보다 절대 등급이 큽니다. 그럼 나가 다보다 절대 등급이 5등급이 큰 거니까 이 절대 등급의 차이는 5가 되겠네. 가하고 다를 봐봐. 가하고 다는 가의 광도가 100배, 다의 광도가 1600배니까 이건 광도가 16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겹게 연습을 했던 밝기가 겉보기 밝기가 10배 또는 광도가 10배 차이가 나면은 등급은 몇 등급 차이가 나? 2.5등급 차이가 나는 거잖아. 우리 한 등급의 밝기 차이가 10의 5분의 2제곱배인데 등급 차이가 2.5등급 차이, 즉 2분의 5제곱배만큼 차이가 나면은 딱 1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럼 광도가 10배 차이가 나면은 등급이 5등급 차이가 나는데 얘는 16배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요거는 2.5등급보다는 차이가 좀 더 커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 값은 2분의 1보다는 어때? 커야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디귿번 이 값은 2분의 1보단 크다. 되게 잘못된 거. 자, 그래서 뭐 2.5등급 차이 10배 나온다 했는데 올해 평가원에서 한번 나왔었고 수능에서도 이제 그대로 좀 써먹었네. 그죠? 자, 다음 20번 갑시다. 꼭 방사성 동위원소 문제를 풀 때 반감기가 아닌 것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이제 이 문제가
딱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자, 그림과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그리고 나는 시간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 X하고 Y의 모온소분의 자원소를 준 거지. 그리고 화성암 A하고 B는 X하고 Y 중에 서로 다른 한 종류만 포함을 하고 있고 현재 A하고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각각 처음량의 76%하고 38%. 그럼 이건 반감기로는 해석하기가 좀 약간 까다롭겠지만 76의 절반이 뭐야? 38%. 얘네들은 딱 반감기 한 번 차이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 중에 서로 다른 하나이다. 근데 화성암 C의 절대연력은 1억년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얘네들의 순서를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순서를 결정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물결무늬 포항이 있으니까 여기 부정합이 있지. 여기도 부정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물결 모양 표시가 있으니까 이것도 부정합처럼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퇴적암들은 A, B, C가 있으니까 나머지 퇴적암들은 D, E, F, G라고 좀 써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맨 밑에 일단 퇴적암이 있어. 퇴적암 D가 있어. 그 D를 지금 C가 관입을 했죠. C가 관입을 했는데 관입한 요 C를 단층이 끊어서 단층은 상반이 올라갔으니까 역단층이야. 근데 그게 여기 첫 번째 부정합을 단층이 끊지 못했으니까 첫 번째 부정합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나서 E가 퇴적이 돼. 그리고 나서 A가 E를 관입을 하죠. 근데 관입된 A가 또 두 번째 부정합을 못 들었어. 그러고 나서 F가 퇴적이 돼요. 근데 그 F를 B가 관입을 한 거지. 그러고 나서 요게 관입하고 나서 여기 침식해 온 적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뭐 이런 거 물결 모양 토시 있으면 이거 아마 근데 기저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저감들은 표시를 안 해준 것 같아. 그럼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G가 퇴적이 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C의 절대연력이 몇 억년이야? 1억년이면 일단 A하고 B는 둘 다 나이가 1억년보다 적으면서 A가 B보다도 나이가 많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나이가 1억년보다 적어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합시다. 자, 모온소분의 자원소가 1이 나오면은 요건 반감기 한 번 지난 거고 모온소분의 자원소가 3이 나오면 요건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거지. Y는 딱 반감기 한 번 지난 걸로 읽을 수 있네. Y는 반감기가 1억년. X는 반감기가 두 번 지났는데 1억년이니까 X의 반감기는 5천만 년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제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현재 양의 예를 들어 100%에서 똑같이 50%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요게 X가 5천만 년이고 Y가 1억 년이 나오지. 그럼 현재 양의 같은 비율만큼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Y가 X의 2배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에서 78%로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 요건 이제 반감기 한 번도 안 지난 거잖아. 근데 요건 X는 0.5억 년보다 작을 거고 Y는 1억 년보다도 작을 거야.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반감기가 지금 Y가 X의 몇 배? 2배가 나오지. 그럼 똑같이 100에서 78%로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도 Y가 X의 2배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요런 관계를 이용해서 자, 이런 거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쌤이 항상 표를 좀 그려보면 되게 쉽다 그랬어. 알겠어요? 자, 일단 암석이 있는데 암석은 A하고 B가 있는데 누가 지금 처음량의 76%고 누가 38%인지는 몰라. 그러면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76%로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 38%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 근데 이게 A하고 B 중에 이제 누군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방사성 동위원소 X는 반감기가 몇 억 년짜리? 5천만 년짜리. Y는 반감기가 1억 년짜리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76%까지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만약에 X가 76%까지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Y는 똑같이 100에서 50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가 Y가 X의 2배이듯이 76%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Y가 X의 이렇게 2배가 나와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76에서 38%면은 여긴 반감기 딱 한 번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쌤이 지금 X가 처음량의 76%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T로 줬어. 그럼 만약에 어떤 X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암 속에 38%가 들어가 있으면 76%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T고
거기에 x의 반감기 한 번이 지나야 돼. 그럼 요거는 시간이 얼마가 돼? 0.5억년만큼 더 더해지면 되는 거고, 만약에 y 거다. 그 y는 76%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2t인데 거기서 y의 반감기 한 번 더 지나야 돼. 그럼 요건 시간이 1억년 이렇게 될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요 t는 x의 반감기 한 번이 채 안 지났으니까 요건 5천만 년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이제 a하고 b에는 x하고 y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될 수 있는 조합은 요게 되거나 아니면 요게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a하고 b의 나이는 몇 억년보단 적어야 돼? 1억년보단 적어야 돼요. a하고 b의 나이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 조합이면은 요것만 가지고도 이미 1억년이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요 조합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a하고 b의 조합이 될 수 있는 건 요건데, 얘하고 얘 나이 비교해보자. 지금 t가 0.5억년보다 적은 거지. 요건 0.5억년보다 적은 거야. 근데 얘는 0.5억년보다 적은 거의 2배고 여기는 0.5억년보다 적은 거에다가 0.5억년을 더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t 플러스 0.5억년하고 요 2t의 나이는 누가 더 많아야 되겠어? 얘가 더 나이가 많은 거. 얘가 더 나이가 많은 거. 그래서 요게 A의 자료가 되는 거고 요게 B의 자료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B의 나이는 요게 되고 B에 포함되어 있는 건 방사성 동요소 Y가 76%만큼 포함되어 있는 거고 화성암 A에는 38%가 들어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방사성 동요소 X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기억번.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X하고 Y 중에 누가 돼야 돼? X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그 다음 니은번. A하고 B의 절대 연령의 차이가 0.26년보다 크냐고 물어봤거든. 자, 니은번 보세요. 자, A가 B보다 절대 연령이 크니까 A의 절대 연령 이렇게 쓰고 B의 절대 연령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럼 A의 절대 연령은 어떻게 나와? T 플러스 0.5년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이제 2T를 빼면 돼. 그럼 A하고 B의 절대 연령의 차이는 0.5억년에서 T를 빼면 되거든. 근데 T라고 하는 게 T가 뭐야? 방사성 동위원소 X가 처음량의 76%로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을 쌤이 T로 놨잖아.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연습했던 이거네.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비율이라고 할 때 처음 100%부터 시작을 해. 그래 쫙 이렇게 붕괴가 되지. 얘가 100%야. 근데 딱 여기가 50%라고 하면 이게 이제 X 겁니다. X가 처음량이 50%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 5천만 년이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하면은 100하고 50의 중간인 75% 있지. 75%로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이 딱 반감기 5천만 년의 절반인 2,500만 년이 돼. 근데 실제로 방사성 동위원소 X는 이걸 따라서 붕괴가 일어나잖아. 그럼 75%로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 자체도 2,500만 년보다는 적어야 되는데 쌤이 T로 넣은 건 76%. 처음 현재 양의 76%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75% 줄어든 데 걸리는 시간보다도 더 시간이 작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T가 0.25억 년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0.5억 년에서 0.25억 년보다 작은 걸 뺀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 A하고 B의 절대 연령의 차이는 0.25억 년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건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풀고 그 다음에 꼭 반감기가 정수배인 거 아닌 거 나오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니은번 A하고 B의 절대 연령의 차이는 0.25억 년보다 크다. 그 다음 디귿번. 현재로부터 1억 년이 지났을 때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 분의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의 B를 물어봤는데, 자, 디귿을 한번 봅시다. 일단 현재 A에 포함되어 있는 게 처음량이 몇 퍼센트? 38%. B에 포함되어 있는 건 76%야. 근데 여기서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 1억 년이 지났어. 1억 년. 근데 A에 포함되어 있는 건 X잖아. X의 반감기 몇 억 년? 5천만 년이니까 1억 년이면 반감기가 2번 지나는 거지. 그럼 현재 양의 2분의 1 제곱만큼. 현재 양의 4분의 1만큼 남아있을 거고, 자, B는 현재 76% 남아있는데 B에 포함되어 있는 건 반감기가 1억 년인 방사성 동위원소 Y. 그럼 1억 년이 지나면 이건 처음 양이 2분의 1이 되겠지. 요거 약분되면 여기 2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건 분모는 4분의 1. 근데 분자는 1이 되니까 요 값은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 현재로부터 1억 년이 지났을 때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분의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26학년도 수능 지구학원 문제 해설을 좀 모두 마무리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수능을 봤던 우리 수험생들보다는 이제 예비 고3 지구학 1을 선택을 해서 지구학 1이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듣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 문제, 수능 시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할만하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점수는 나오는 과목. 이게 지구학이다.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봤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지구학원을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우리 수험생들은, 자, 선생님 수업 들으시면은요, 내년에도 이렇게 지구학 시험 나오는 거 꼭 만점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봤던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예비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할 각오로 한번 잘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